오늘은요, 위장관 건강에 대해서 또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의 평균 길이는 한 9m 정도 되죠. 그리고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해 본다면은 한국인, 그죠? 동양인들이 이제 뭘 많이 먹죠? 육식이 아니고 채식을 많이 하는 민족들이 장의 길이가 길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그 위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식도를 타고 위를 지나서 소장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장 지나서 마지막으로 항문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덩이 만들어진 덩이, 그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위장관은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분해해서 그거를 뭐예요?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피부와 같은 이런 뭐예요? 피부와 같은 이런 조직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직은 전부 다 뭐예요?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음식도 흡수를 해야 되지만 나쁜 독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장관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아시죠?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교감신경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강도가 칼을 들고 나한테 왔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심장이 막 뛰고, 그죠? 눈은 커지고, 근육은 수축을 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위장관 기능을 하면 안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소화시키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소변 보고 대변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돼 있으면 위장관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소화 안 되고 장이 멈춰버리고 막 이러죠. 그게 바로 그런 거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위장관 기능을 잘 하려면은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되고,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릴렉스 시키는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어떻게 해요? 소화액도 분비가 되고 위장관의 어떤 운동도 잘 되고 그다음 변도 잘 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변도 잘 보고 대변도 잘 보게 돼요.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자율신경의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자율신경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그 뇌와 특수의 어떤 신경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장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면은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스트레스 상황이 된다면 위장관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도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조직과 다르게 점막이 아주 그죠? 쫙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점막이 튼튼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액 분비가 얼마나 원활하냐에 따라서 이 달려져 있는데, 점막은요, 식도는요, 어떻게 해요? 그 뭡니까? 세포가 아주 얇죠? 그래서 식도가 쉽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결국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고요? 위의 문제라는 거죠. 위산이 위로 역류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어떤 액이, 그 다음에 위에서 소화 안 되는 어떤 물질들이 위로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점막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위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부분은 맨 바깥쪽에는 점막층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점막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장막이 있잖아요. 결국 이 점막과 염증하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걸 가지고 염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근육까지 먹어버리면 뭐가 돼요? 궤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다 이제 뚫려버리면 천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막까지 뚫려버리면 우리가 천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식도뿐 아니라 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점액 분비를 원활히 하려면은 비타민 A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B라든지 오메가3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점막하 조직은 혈관과 관련돼 있으니까 오메가3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관여할 것이고, 알리신은 아시다시피 마늘이죠. 혈액순환이라는 이야기죠. 근육은
근육 관련된 거는 비타민, 단백질, 뭐 칼슘, 마그네슘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막은 결국 뭐냐면은 장이 잘 장이 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에 조직이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기능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까지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위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가 하는 게 역할이 뭐죠? 소화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 소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위산이죠. 그래서 위산의 기능은 뭐냐면 소독하는 기능과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위는 충분한 양의 위산이 분비가 돼야지만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의 문제는요, 위산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위산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뭐란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위에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가 약을 쓰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위의 기능을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들은 임시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지, 이걸 계속 쓰게 되면 위 기능은 더 나빠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산제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그게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위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고, 또 안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뭐 겔포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겔포스라든지 미란타 이런 게 있는데 안에 성분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있는 제산제는 변비 생겨요. 그리고 또 알루미늄 아시다시피 이거는 많으면은 뇌의 기능 떨어뜨리고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래 쓰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걸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임시 방편으로 잠깐 사용하는 거지 오래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PPI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전부 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들이다. 그럼 결국은 위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된다. 그죠? 문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위는요, 음식물이 딱 들어오면은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걸 게스트린이라고 그러는데요. 게스트린이 나오면 위산 분비가 촥 돼요. 그러면서요, 아래쪽 부위는 어떻게 돼요? 닦여야 되겠죠. 이게 식도 관략근이 딱 닦여버리면 어떻게 역류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산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소화 분비되면서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막 일어나는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역류성 식도염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게스트린이라는 위산을 촉진시키는 분비가 나오는데요, 위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계속 게스트린 분비가 되고, 그러면은요 위쪽에 식도 관략근은 안 닦이는 거지. 그러면 역류를 더 심하게 역류돼 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위는요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나 지방도 물론 흡수하지만은요, 특히 단백질 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 이름이 바로 뭐냐면 펩신이라고 그래요. 펩신. 근데 이게 원래 펩시노겐이라는 거가 위산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돼야지만 펩신이 만들어지고, 그 펩신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위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은 고기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염산이 단백질 소화를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소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처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미네랄이 이온화돼야지만 이게 흡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소장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게 잘게 부서져 가지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위가 바로 뭐죠? 12지장이죠. 12지장, 샘창자라고 하는 거. 12지장이고, 그 다음 중간에 비어있는 공장. 그 다음에 도는 뭐죠? 회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소장이 전체 장의 길이 9m 중에서 7m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바로 뭐다? 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샘창자인 12지장이 결국은요, 우리가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분해되는 거를 본격적으로 분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샘창장의 12지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12장에 보면은 옆으로 길쭉한 게 뭐죠? 이자죠, 이자. 이자에서 여러 가지 당이라든지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분해 요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쓸개가 있어. 쓸개 쭉 내려 쓸개즙이 내려오는데 이 쓸개즙이 뭐예요? 지방을 또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 과정에서 내려오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2지의 기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소장에는요, 결국 이렇게 소화 분해되는 거를 흡수하는 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는 어떤 영양분에 따라 가지고 흡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소장의 안쪽에 주름인데 주름이 뭐 이 융털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융털에 보면 안에 혈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 그다음 파란색 있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 동맥정맥이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올라가서 모세혈관이잖아요. 결국 뭐냐면요.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소들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중에서는 수용성 비타민 B, C 이런 거는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된 다음에 간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돌게 되는데요. 지용성 있죠. 지용성. 지용성은 지용성 비타민 A, D, K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은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게 바로 뭐냐면 암주관이라고 그래요. 암주관. 그래서 이 암주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코스로 간다는 거죠. 다른 코스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영양소가 어떤 저절로 이렇게 삼투압에 의해 확산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은 그 능동수송이라고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밥을 먹고 나면은 뇌로 피가 잘 안 가죠. 어디로 가죠? 위장관으로 가기 때문에 뇌로 잘 안 가서 사람이 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관 소화시키기 위해서 의외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했는가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소장과 대장은요, 결국은 뭐예요? 이 안에는 그 점막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막층이 있는데 그 안쪽 공간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균이 있죠. 그래서 이 균의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위장관, 특히 소장과 대장의 환경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유산균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위해서는 유산균층,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막적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죠. 그래서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B,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C라든지 단백질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점막에는 우리 몸에 있는 점막세포의 거의 한 70% 이상이 장에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선천면역, 후천면역 모든 어떤 면역세포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 뭐예요? 면역이 이런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매일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이 장세포와 세포는 서로 타이트하게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자극하는 어떤 안 좋은 물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열려버리죠. 열려버리면은 결국은 장 내에 있는 나쁜 것들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소화시키는 어떤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세포와 세포가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나쁜 세균이라든지 또 소화 안 되는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막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은요, 내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장에서 흡수돼 버리는 거지. 그러면요, 우리 몸에서 이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막 노력하기는 하지만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면역적인 문제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여러 가지 만성질환, 알레르기를 포함해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설사가 뭡니까? 설사는요, 결국은 우리 소장이 지금 뭔가 나쁜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나쁜 물질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토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작까지 내려오는 거는 토하기는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해요? 변으로 설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바로 설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설사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삼투성 설사라는 게 있고, 분비성 설사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삼투성 설사라는 거는, 이거는 그 독소가 아니에요. 단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흡수가 안 되면은 장 내에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물이 막 고이죠? 그래가지고 밑으로 빼내는 걸 가지고 삼투성 설사라고 그래요. 이 속주는 거 뭐냐면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왜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 있죠? 그걸 왜 그러냐면요. 우유를 소화 분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유당불내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삼투성 설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치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설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삼투성 설사고요. 분비성 설사는 뭐냐면요. 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콜레라, 뭐 장티푸스 같은 균이 있기 때문에 균이 막 정식을 하고 그것이 염증을 막 일으키니까요. 감염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단지 금식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어떤 그 균을 없애줘야지만 이게 치료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분비성 설사라는 거죠. 구분되시죠?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잖아요. 사실은 이 대장의 기능, 소장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장의 기능이 요즘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대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소장에서 흡수가 덜 된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수분을 이제 마저 흡수하는 게 대장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B나 비타민 K를 합성은 누가 하느냐면요. 우리 몸은 단백질 뭡니까? 비타민을 합성 못 하거든요. 여기 있는 균들이 이걸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변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대장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내 몸에 있는 마지막 독소가 이 변인데 변을 잘 제거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대장의 기능인데 사실 요즘 이 대장의 기능이 이 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앞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장은요 미생물의 전쟁터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했죠. 작은 미생물들의 어떤 환경,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지금 100쪽이라고 했는데 뭐 100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60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대장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장, 말장과 대장에 서식하게 되는데 그 충수아시죠? 충수염, 맹장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충수염은 사실 이게 미생물의 피난처인데 아직도 충수의 기능을 잘 몰라요. 면역하고도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걸 조금 정리해 본다면은 이 소화기관은 이제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내려오는 우리 몸으로 봐서는 우리 몸의 바깥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소화시키기도 하고 화학적인 어떤 효소를 통해서 소화시키기도 하고 또 위장관 운동은요 짜라내는 연동 운동이 있고 섞이는 분절 운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장관의 이제 기능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간이라든지 담낭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화 효소의 종류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어요. 뭐 아밀라제, 뭐 시콜라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로 만들어죠? 단순당인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산에 의해서 절대 필요한 펩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뭐 트립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거는 전부 다 이자, 췌장에서 나오는 거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에 의해 가지고 지방산, 그다음 글리세롤이 이렇게 분해되는 거죠. 분해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소화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물에 녹는 수용성은 여기 보면 이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과 그다음 수용성 비타민이죠.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입니다. 이거는요 모세 혈관을 타고 여기 보면은 아까 했죠. 빨간색과 파란색 있죠. 여기에 모세 혈관이에요.
혈관을 타고 흡수하는 데 비해서 지방에 녹는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DK, 그죠? 이런 거는 이런 혈액으로 안 가요. 그래서 노란색이 림프관이에요. 이걸 가지고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그러니까 림프관은 결국 뭐예요? 림프 세포들이 움직이는 것도 되지만은요, 지용성 영양소들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림프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장 내에 있는 어떤 균들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점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지금 소화기 관련된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능성 어떤 소화불량, 뭡니까? 우리가 예민해지는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성 어떤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죠? 이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들이 사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위장에는 뭐였냐면은 크론즈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화기 질환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소화기가 있는 식도에는 식도염, 위에는 위염과 위궤양, 그다음 만성 소화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유당불내증은 아까 했지만은 뭐예요? 그 뭡니까 저기 우유를 소화 못하는 그런 병, 유당불내증. 그 다음에 뭐 설사와 변비, 그 다음 염증성 질환 이야기 얘기했죠, 그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즈병, 뭐 개실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암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화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아까 했지만 장루수 증후군은 뭐라 그랬어요? 장이 샌다 그러죠. 그래서 세면서 나쁜 물질들이 막 들어가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들을 뭐 피부 트러블 이런 걸 막 유발하는 걸 가지고 장누수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소화기관의 질병이 왜 늘어났냐면은 급격한 식생활 환경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명 중에 1명이 과민성 대장 증상, 10명 중에 3명은 변비.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이런 소화기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한국의 장건강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보면 30대 이상의 이하 여성에서 45%가 본인이 나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장의 어떤 원활한 배별 관계가 삼의 질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통계가 뭐냐면요. 세계 대장암 발생 상위권 국가를 했더니만요. 대한민국 1등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나라는 대장암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대장암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대장암이,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남자들이 대장암이 많은 걸로 돼 있어요. 통계를 보면 남자들은 대장암 1위고 위암이 2위고 폐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갑상선 유방암이 많아요. 그 다음 3위가 대장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 장 쪽에 어떤 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면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예전에 20년 전에만 해도 뭐가 많았다고요? 위암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대장암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대장암의 어떤 사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먹거리예요, 먹거리. 그래서 1번이 바로 뭐냐면 육류 섭취라는 거죠. 육류. 그래서 먹는 음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와 육류가 이게 바로 원인이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80년대에 고기 섭취량 11.3kg인데 지금은 44배가 늘어났습니다. 4배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육류 섭취가 이 장의 기능을 엄청 악화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칼로리 양이요. 거의 1.5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칼로리에 그다음에 고지방 식이, 육류 식이를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수 없어가지고 식이섬유를 어차피 많이 먹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꾸 전부 다 가공식이 되고 서구화되다 보니까 식이섬유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면은 점점 이 식이섬유의 부족이 우리 장의 건강을 악화시킬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더 많이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장 건강을 보면요. 변비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변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변비는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변비가 왜 생기느냐면 첫 번째가 식이섬유가 안 먹어서 그래요. 식이섬유 안 먹은 데다가 소식하죠.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요. 물 안 먹어서 그래요. 물. 수분은요. 우리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대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수분입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하루에 2리터 이상. 그 다음에 운동 안 해서 생겨요.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그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변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변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변비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 바꾸셔야 되고요. 식단 바꾸셔야 되고요. 그죠?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식이섬유와 수분을 많이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딱 먹고요. 그러면 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 식단 중심으로 해가 식사량을 좀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근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대변을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화장실 가가지고 핸드폰 들고 앉아있고 신문 보고 이러면은요, 무조건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앉아가지고 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변 보는 습관도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변을 보고 나면 내 변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 볼륨, 얼마나 양이 되느냐. 그 다음에 웨이트, 그 다음에 칼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볼륨은 뭐냐면 내 변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러니까 이 설사냐 변비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양을 보느냐. 색깔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볼륨 보통은 한 번 변을 보면 많이 보는 사람은요. 뭐 1kg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00에서 한 500g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이 굵기가 중요하죠. 바나나를 깠을 때 그 정도 굵기의 그 색깔로 보고 그걸 두 덩어리 보면은요. 그거는 건강한 면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막 물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설사죠. 그 다음에 뭐니까 뭐 똥같이 조그만하게 해가 그래 보면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변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색깔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 색깔이 빨갛다는 말은 항문 주위가 지금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변 색깔이 검다는 말은 지금 상부 위장관에서 위라든지 소장에서 지금 출혈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색깔 꼭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변 색깔이 밝은 색이에요. 그죠? 황금색 말고 밝은 색, 흰색이라든지 회색은요. 지금 내가 소화를 잘못시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색깔과 볼륨과 그 다음에 웨이트를 매일매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장 상태가 어떤지를 미리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양배추죠. 양배추, 브로콜리, 파슬리, 알팔파, 시금치 전부 다 녹색, 그죠? 흰색 이런 녹색 채소들이잖아. 이런 녹색 채소들이 위장 기능에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름을 비타민 U로 이제 했는데 이걸 좀 어려워요.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하는 게 있는데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양배추나 브로콜리, 파슬리, 알팔파,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위산과 분비를 많이 시켜주고요. 그래서 위장 점막을 복구시키고 위산 과다 분비되는 걸 억제시키면서 위염, 위궤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위가 괜찮았는데 요즘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먹어줘야 되고요. 또 깻잎이 위의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위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아요. 이게 깻잎 속에 피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피톨. 이 피톨이 위장 기능을 좋게 하더라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녹색 채소와 깻잎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유산균이죠. 그래서 유산균을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 아시겠죠? 용어가 좀 어려운데. 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프로바이오틱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리는요, 유산균의 먹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결국은 이 프리와 포스트가 다 위장관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이런 뭐 보면 이제 뭐라 그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장 내에는요, 아까 했지만 100쪽에 아니면 뭐 60쪽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저들끼리 막 존재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중에서 60%는 우리 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미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노멀 플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균총, 정상 세균총이라고 그래요. 60%는 별 기능을 안 해요. 그런데 나머지 25%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익균이라고 그러고요. 15%는 나쁜 역할을 하는 유해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5, 60, 15의 기능을 딱 유지를 해주면 장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어떤 상황 때문에 유해균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식생활이, 그죠? 육류를 먹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먹고, 또 식이섬유를 안 먹고 이래 하니까요.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간에 있는 60%가 유해균 역할을 해버려요. 야들 기회군인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여기를 자꾸 붙어가지고 장내 상경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익균을 조금만 넣어주면 또 이 중간균들이 뭐예요? 또 유익균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장내 환경인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즘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좀 잠깐만 보면은요. 장내 미생물과 대사산물들이 이게 아토피라든지 아니면 자가 알러지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잘 먹어주면 알러지가 치료된다. 두 번째, 유산균을 잘 먹어주면 대장암이 준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적인 게 되기 때문에 요즘 아시다시피 한국암에도 왜 살 빼는 유산균을 만들었잖아요. 비만 환자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비만.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위암이나 간암, 폐암, 대장암들의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장의 기능이 장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그다음에 면역하고도 관련돼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는 어디 있다고요? 이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만성 질환이 안 생기고요. 혈관이 깨끗해지고요. 그다음에 면역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기능성은 금방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장내 유해균이 억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장 운동을 잘 해주면서 장을 건강해 주는 거고요. 유익균을 정식시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당불내증을 감소시켜서 설사를 안 하게 만드는 거고요.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요. 또 영양학적으로 야가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K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또 박테리아 살고 났던 여러 가지 물질들도 분비되고요. 장관 면역이죠. 그래서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장관 면역이 중요하고요. 또 단세 지방산 가는 건 뭐냐면 유산균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 단세 지방산이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생제로부터 장을 보호해주고요. 또 중금속도 배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유산균의 기능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유산균 기능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설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만 설사가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만성변비에도 도움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설사와 만성변비, 사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과민성 대장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과민성 대장증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유산균의 억제인데 다시 말해서 장을 나쁘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물론 제가 아까 그 육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류.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항생물질들이죠. 그러니까 항생제와 항생물질을 먹으면 유산균 다 죽어버리겠죠. 그 다음에요. 설탕과 같은 이당류가 장 상태를 나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GMO와 같은 이런 거는 먹으면 발암물질이죠. 그 다음 글루텐, 이 소화 안 되는 글루텐 들어오면 장을 엄청 나쁘게 하죠. 스트레스, 잠 못 자는 거, 술 먹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뭐냐면 장내에 있는 유산균을 억제시켜서 장을 나쁘게 한다는 것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대부분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그래서 이걸 같이 들어갔을 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신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바이오틱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산균이 이제 만드는 물질인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만성질환을 예방해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혈당을 억제하면서 당뇨에 도움이 되고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 해가지고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그죠?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겠고 유해 병원군을 감소시키고 면역을 높여주고요. 유익균을 정식시키고 하는 그런 이런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메이 제품에 보면 지금 요즘에는 이제 밸런스 위드인 365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나머지 있습니다. 여성용도 있고 소아용도 있고 그다음 살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밸런스 위드인 365예요. 근데 밸런스 위드인 365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장에 주로 관여하는 걸 가지고 락토바실러스라고 해요. 락토바실러스. 그 다음에 대장은 비피더스예요. 근데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를요. 83억, 요거는 예전 건데요. 지금 거는 83억 마리가 들어있는데 요를 만드는 거는 뭐를 더 강조했느냐면요. 원래 나이가 들면 대장에 있는 균이 비피더스 균인데 비피더스 균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 상태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 밸런스 된 365는 이 비피더스 균을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83억 마리 중에서 이제 그 많은 균을 여기다 넣어놓은 게 밸런스 된 365인데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뉴트리아트만의 독점적인 어떤 포뮬라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5종류의 균이 있는데요. 여기 전부 다 SCI 논문에 의해 가지고 검증된 균이라는 거죠. 이 5개가 균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비피더스 균하고 락토바실러스의 이상적인 비합, 뉴트리아트의 독자적인 어떤 독점 포뮬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기능적으로 그래서 장까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생존력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 장 부착력이 뛰어나가지고 기능적으로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밸런스 위딘 365예요. 그래서 83억 마리의 유산균이 제공되고 있으면서 또 프리바이오틱스로 뭘 넣었냐면 이눌린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눌린.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뛰어난 생부착력과 가지고 있다. 신바이오틱스를 해가지고 이눌린을 넣었다. 그죠?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증된 균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HNO19 균주 레벨에서 얘기하는 게 HNO19와 그다음에 NCFM. 그래서 NCFM은 락토바실러스고요. HNO19는 비피더박테리아스, 비피더스 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구를 했더니만 배변 활동과 장내 세균증이 개선되고 소화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지고 선천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로 들어있는 게 이눌린이라고 그래요. 이눌린. 그래서 이눌린은 여기 보면 달리아라든지 우엉, 민들레 등 국화과 식물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이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면서 변비에 도움이 되고 유익균을 정식시키고요. 식욕도 억제해주면서 만성질환도 예방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리바이오틱스는 뭐 이눌린도 있고요. 그다음 프락토올리고당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이 위딘 프로바이오틱스 365에는 이눌린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다음으로 장에 좋은 게 바로 식이섬유잖아요. 사실 식이섬유는 원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5대 영양소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5대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었는데 여기다가 6대 하면 수분, 그다음 7대 하면 식이섬유인데 그래서 식이섬유는 원래는 인간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 취급을 못 받았는데요. 이게 영양학적으로 결국 뭐예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인데요. 인간이 흡수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이 바로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식이섬유. 근데 이 식이섬유가 바로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에는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 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근데 수용성은 결국 물에 녹기 때문에 이게 물을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약간 물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나쁜 놈들 다 흡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냐? 중금속, 또 탄수화물, 남아도는 탄수화물, 남아도는 콜레스테롤, 그죠? 이런 걸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흡수를 해가지고 변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런 흡수하는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쁜 물질들을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고요.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변장을 쫙 늘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야가요. 수세미처럼 장벽을 끌어내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가 그죠? 특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특히 이 불용성 식이섬유 중에 대표적인 게 귀리석 식이섬유라고 있거든요. 귀리. 근데 이거는 당뇨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의 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식이섬유 기능은요. 자, 알겠죠? 불용성은 소화 안 돼가지고 대장에 도착해서 변 용도를 늘려서 변 잘 보게 하는 거죠. 수용성은 뭐예요? 수분 흡수해가지고 변을 부드럽게 하면서 나쁜 물질들을 다 흡착한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계를 생성해가지고요. 계열 속에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까 남아도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담즙산은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재흡수하는 기능이 담즙산인데요.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딱 결합해 버리니까 콜레스테롤을 체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뭐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탄수화물 줄여서 어디에 도움이 되죠? 당뇨 환자. 지방을 줄여서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중금속을 흡착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계속 나옵니다. 그죠? 수분 흡수, 계를 만들어서 부피 증가해서 포만감, 체중 조절도 도움이 되고 당분도 흡수한다. 그죠? 금방 이야기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섬유 중에서 특히 유산균을 먹이다는 걸 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이눌린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지금 영양학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식이섬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식이섬유를 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점점 안 먹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변비가 너무 많고 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아미 제품에는요. 5피츠라는 게 있고 5 파우더가 있는데요. 피츠는 뭐냐면요. 수용성과 불용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특히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의 3대1 비율로 제공되어 있고요. 특히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5피츠예요. 그래서 당뇨가 지금 있고 조금 높아지는 사람한테는요, 이 5피츠 식이섬유 쓰면은요, 변비도 물론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지만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이에요. 귀리 식이섬유를 넣었더니만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외에 그러면 소화기관에 도움되는 건 뭐 있는지 금방 제가 이제 정리해 본다면 유산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장 운동에 도움되는 거. 사실 장이 운동을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 장 운동을 잘 해주려면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 그래서
칼슘을 섭취했더니만 장 운동이 잘 되고 변비가 예방이 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대장암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통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칼슘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잖아요. 특히 심장 기능도 중요하지만 장 기능이 더 도움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L-글루타민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회복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L-글루타민 가는 성분이 또 장에 특히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L-글루타민 아미노산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와 그다음에 오메가3. 사실 비타민 B군은요. 특히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위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 B는 뭐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메가3는 뭡니까? 혈액순환이잖아요. 염증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장 기능에 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바로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식물 내재 영양소는 지금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흰색, 노란색, 빨간색, 퍼플, 그린 이래 있는데요. 특히 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흰색과 그린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린색 있죠. 양배추라든지 이런 녹색 채소가 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 뭡니까? 대표적인 게 알리신과 같은 그 마늘, 그 다음에 양파에 있는 켈세틴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녹색은 뭐냐면 브로콜리, 아까 뭐 케일 뭐 이거 있죠. 결국 뭐냐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위장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신 거죠. 사실은 이 식물 내재 영양소는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성분은 혈관에 도움이 되고 또 암에 도움이 되고 또 뭐야 면역에 도움이 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깔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흰색과 그린색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괜찮았는데 점점 안 먹고 있는 거죠. 왜 안 먹어요? 전부 다 그거 됐는 거 뭡니까?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연 천연 그대로를 안 먹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위장관에 도움되는 영양소까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뭐 위장관 이야기는 이거 말고 또 뭐 이야기할 그러면 더 많죠. 더 많은데 너무 자세히 하면 또 뭐 머리 아프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할 거고요. 결국은요. 여러분의 위장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에 맞는 유산균을 꼭 잘 상담 받으셔가지고 잘 쓰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식이섬유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칼슘. 그죠? 내가 평상시에 위장 기능이 자꾸 떨어져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장 운동이 자꾸 떨어지면서 문제되더라. 그죠? 자꾸 왜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멈추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칼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여기 아까 있는데 비타민 C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양소를 잘 공급받고 그 다음에 흰색과 녹색 계통의 뭐예요? 식물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예전처럼 그렇게 먹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식단으로 돌아간다면은 위와 장의 기능은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